1751년 여름 창덕궁 낙선제에서 한 남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세자, 왕위를 이어받을 사도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죽인 것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녀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궁녀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762년 7월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 속에 갇혔습니다. 8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술 먹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28세의 나이로 말입니다. 공식 기록은 명확합니다. 사도세자는 미쳤습니다. 그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그는 궁궐을 벗어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도세자는 그저 미친 왕자였을 뿐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26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역사책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 권력과 정치가 뒤엉킨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려 합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을까요? 이야기는 17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지 11년이 되던 해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정비가 아닌 후궁 영빈 이 씨에게서 말입니다. 영조는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늘 후계자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고 그러면 왕실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영조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을 붙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 경종이 독살되었다는 의혹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흠 하나 없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도세자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조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완벽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8살이 되던 해 영조는 그를 처음으로 대리청정을 시켰습니다. 8살 아이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강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할 때마다 영조는 호통을 쳤습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왕세자를 미래의 왕을 때린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의 정신적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극복해야 할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1744년 사도세자는 10살의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풍산 홍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한중록을 쓴 해경궁 홍씨입니다. 이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홍봉안은 당시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고 영조는 이 결혼을 통해 노론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사도세자에게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10살 소년에게 결혼은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인 홍봉안은 영조의 측근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내를 통해서도 감시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세자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밤에 궁궐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섞여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궁궐로 돌아오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세자의 이런 행동은 왕실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자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자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75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옷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름이 잡히거나 더러워지면 참지 못했습니다. 새 옷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궁녀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관이었습니다. 세자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궁녀였습니다. 옷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은 200명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식 기록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왕세자가 궁궐 안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궁녀만 수백 명이었고 환관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내관, 상궁, 나인들이 위계 질서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파벌에 속해 있었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조선의 정치는 궁궐 안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세자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시 영조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왕세자를 폐위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1762년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누가 왜 그랬을까요?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1750년대 조선의 정치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치며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노론은 여전히 강력했고 소론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노론은 세자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세자의 장인 홍봉안이 노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자는 노론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영조가 노론에 둘러싸여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세자는 소론에 가까웠습니다. 소론 인사들은 세자에게 친절했습니다. 세자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자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노론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노론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소론이 득세할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자를 제거하는 계획을 말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세자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자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세자의 증상이 심해진 시기와 특정 인물들이 세자 주변에 배치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대부분이 노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자의 옷을 관리하는 상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갈아입을 때마다 일부러 주름진 옷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세자가 화를 내면 즉시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자가 또 발작을 일으켰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환관은 세자가 명령한 것을 일부러 잘못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자는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관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세자가 자신을 이유 없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조는 점점 세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정말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그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세자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자를 그대로 두면 나라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1762년 윤호월에 찾아왔습니다. 나경원이라는 무관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가 영모를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경악했습니다. 즉시 세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 앞에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떨었습니다. 영조는 그것을 죄의식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자가 정말 영모를 꾸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세자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묘안을 냈습니다. 세자를 서인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왕세자의 신분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 안에 세자를 가두라고 말입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해경궁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혔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뒤주는 좁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여덟째 날인 윤호월 21일 뒤주를 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소세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이었습니다. 영조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정리하라고 말입니다. 사도세자가 미쳤다고 쓰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쓰라고 말입니다. 영모를 꾸몄다고 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사도세자가 죽고 22년 후 그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나경원의 상소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나경원은 하급 무관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자의 영모를 알 수 있었을까요? 조사 결과 그 뒤에 노론의 핵심 인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세자가 죽인 사람의 숫자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10명 안팎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물론 1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100명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 상당수가 사고사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셋째, 세자의 정신병이 의도적으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세자 주변의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세자를 자극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옷을 일부러 망가뜨렸다는 증언, 명령을 일부러 잘못 수행했다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고 말입니다. 노론의 음모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홍봉안을 유배 보냈습니다. 정우겸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노론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 정조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공식 사인은 종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죽자 노론이 다시 득세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에 대한 진실도 다시 묻혔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도세자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세자가 정말 정신병을 앓았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강박증과 우울증의 증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이 무너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정치적 음모를 강조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노론과 소론의 권력 투쟁에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세자가 소론에 가까웠기 때문에 노론이 제거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병도 있었고 음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보면 복잡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남편 사도세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홍봉안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갇힌 날 해경궁은 영조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해경궁은 8일 동안 뒤주 앞을 지켰습니다. 물 한 모금 넣어주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아들 세손의 손을 잡고 그저 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해경궁은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아니면 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을 한탄했을까요? 한중록을 쓰기 시작한 것은 해경궁이 6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그날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세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친 왕자였을까요? 정치적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역사는 복잡합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사도세자는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왕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죽어야 했을까요? 28세의 나이에 그것도 뒤주 안에서 굶어 죽어야 했을까요? 영조도 완전한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보다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역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60년 전 그날 창덕궁 뒤주 안에서 한 남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는 역사의 패배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승자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을 읽으면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한 인간의 고통이 보입니다. 권력의 잔혹함이 보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권력 앞에서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말해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2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뿐 아니라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중록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과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을까요? 정말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역사는 늘 그렇듯이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파고들어야 합니다. 26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창덕궁을 거닐 때, 수원 화성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뒤주 안에서 죽어간 세자를, 아들을 살리지 못한 아버지를, 남편을 구하지 못한 아내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킨 아들을 말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훈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인간, 정치와 가족,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세자를, 영조를, 해경궁을, 정조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선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을까요? 이제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역사책을 읽고 기록을 살피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어진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늘 다시 쓰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을까요? 조선이 숨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이 우리를 역사의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